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함경도 산골짜기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은 곳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만석군 최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끊어지기 일쑤였는데 최부자의 집 곳간만은 언제나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어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유일한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집은 99칸 기와집으로 멀리서 보면 마치 검은 용이 눈 덮인 산자락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위엄을 뽐냈으며 밤이면 환하게 밝혀진 등불이 산짐승조차 얼씬 못하게 할 정도로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천하의 만석군도 비켜가지 못했으니 어느 해 유독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 최부자의 거친 숨소리가 안방 문지방을 넘어 마당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최부자의 머리맡에는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연화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손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라난 터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슬픔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눈 속에 피어난 매화처럼 기품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는 자신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전하려는 듯 쉼없이 주무르고 있었는데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버지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밖의 풍경은 안방의 슬픔과는 사뭇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이 대청마루와 사랑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는 있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집안 곳곳을 훑으며 계산을 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왕래조차 뜸하던 먼 친척들까지 득달같이 달려와 형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라며 소리 높여 울어댔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도보다는 곧 벌어질 유산, 분배에 대한 탐욕과 초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최부자가 남길 유언이 무엇일지, 자신들에게 떨어질 떡고물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느라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부자가 힘겹게 눈을 뜨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을 촌장과 문중의 어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떨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위태로웠지만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부리고 재물을 관리해온 사람 특유의 위엄은 여전히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입만 바라보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던 친척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문풍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서기가 붓을 들고 먹을 갈아 종이 위에 받아 적을 준비를 마치자 최 부자는 띄엄띄엄 자신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붓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물을 이제 정리하려 하네. 동쪽에 있는 기름진 논 3,000평은 사촌 형님에게 드리시오. 최 부자의 첫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방석 끝에 앉아있던 사촌 형의 얼굴에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슬픈 척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최 부자는 계속해서 파격적인 유언을 쏟아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과수원과 밭 5,000평은 5촌 당숙에게 주고 서쪽의 목장과 소 50마리는 6촌 동생에게 주시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이렇게 후하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최 부자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형님은 대인이십니다. 혈육을 이토록 챙기시다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 부자가 너무 오래 산다고 투덜거리던 육촌 동생은 눈물을 찍어내는 신호를 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큰 재산인 본체, 기와집과 안방 깊숙이 숨겨진 금괴가 든 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외동딸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남은 모든 재산은 연화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친척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더 떨어질 것이 없을까 하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 연화에게는 최 부자가 잠시 숨을 고르자 연화는 울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의 눈을 피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언덕 밑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물려준다.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초가집은 최 부자가 젊은 시절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지금은 지붕이 썩고 벽이 무너져 거지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폐가나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충격적인 발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 중 병들어 늙은 덕칠이를 딸에게 딸려 보낸다. 이것이 내 딸 연화가 받을 유산의 전부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덕칠이라니 그 늙은이는 몇 해 전부터 폐병을 앓아 쿨럭거리며 일은커녕 밥값도 못하고 방구석에 누워 지내는 천덕꾸러기 머슴이었습니다. 곧 죽을 날만 받아놓은 환자를 그것도 금지옥엽 귀하게 자란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니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처사였습니다. 친척들조차 너무나 황당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서기조차 붓을 멈추고 최 부자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화 아가씨에게 초가집과 병든 머슴이라니요? 정신이 온전하신 것입니까? 문중 어른 한 분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 부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뜻은 확고하네. 붓을 든 자는 어서 적지 않고 무엇하는가. 최 부자의 호통에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화는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재물은 필요 없으나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모질게 대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 부자는 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돌아누운 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베개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친척들은 곡소리를 내면서도 유언장이 적힌 문서를 챙기기에 바빴고 상주가 된 연화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망연자실한 채 빈소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유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더니 마지막에 노망이 났나 보군.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딸을 그리 대우하다니 핏줄도 소용없네. 사람들의 입방아는 함경도 눈보라보다 더 매섭게 연화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친척들은 겉으로는 연화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막대한 유산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상가집 구석에서 술판을 벌이며 낄낄거렸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3일 동안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벌써부터 본체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하인들을 부려먹었고 연화에게는 눈칫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아니지, 이제는 그냥 연화라고 불러야 하나?
아버님 유언이 그러하니 장례가 끝나는 대로 방을 비워줘야겠다. 사촌 형수는 비단옷을 걸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억울하고 비참했지만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유산으로 받은 늙고 병든 머슴 덕칠만이 헛간 구석에 누워 끊어질 듯한 기침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산소에 다녀오자마자 친척들은 연화를 집에서 내몰았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평생 입던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만을 챙겨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뒤따르는 것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늙은 머슴 덕칠이었습니다. 콜록콜록. 아가씨, 면목이 없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짐이 되어 덕칠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연화는 앙상한 덕칠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덕칠 아저씨,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리하신 게지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아요. 그녀의 말은 덕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 끝자락, 산짐승이 울부짖는 언덕 밑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방문 창호지는 다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흉가였습니다. 부엌에는 솥단지 하나 걸려 있지 않았고 아궁이는 무너져 불을 잴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연화에게 이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을 쓸어내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덕칠은 밖에서 삭정이 나무를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은 병으로 인해 심하게 떨렸고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오르자 심한 기침 발작을 일으켜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 놈이 죽어 마땅합니다. 불 하나 제대로 못 지피고 덕칠의 자책에 연화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비켜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평생 부직갱이 한 번 잡아보지 않은 고운 손으로 연화는 매운 연기를 마시며 불을 지폈습니다. 서툰 솜씨 탓에 얼굴은 검댕투성이가 되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병든 노인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겨우 냉기만 가신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밤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초가집 전체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은 열이 올라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연화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덕칠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연화는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만석군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병든 머슴을 수발하는 처지가 된 기구한 운명.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춥고 비참한 초가집과 다 죽어가는 늙은 머슴 속에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지키려 했던 거대한 비밀과 진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련이 그녀를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함경도의 추위는 더욱 맹위를 떨쳤습니다. 문풍지는 찢어질 듯 울어댔고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알아놓은 덕칠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본체 기와집에서는 친척들이 벌이는 잔치 소리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에는 서러움 대신 오기 비슷한 불꽃이 작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죽으란 법은 없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리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지 않는 긴 밤은 그렇게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햇살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연화가 눈을 뜬 초가집안은 여전히 냉골이었습니다. 밤새 덥고 잔 얇은 이불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김을 불면 허공에서 바로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통에 한동안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평생 아랫목에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하인이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왔던 그녀에게 스스로 불을 지피고 얼음을 깨서 물을 길어야 하는 아침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옆자리에서 끙끙 앓고 있는 늙은 머슴덕치를 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불쌍한 노인마저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간 연화는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지난밤 주워온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 씨름했습니다. 부시도를 치는 손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겨우 붙은 불씨는 젖은 나무의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매캐한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연기가 눈과 코를 찌르자 연화는 콜록거리며 눈물을 쏟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마폭으로 바람을 일으켜 기어이 불길을 살려냈습니다.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가 되고 고운 비단 저고리는 불티에 그을려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치면서 그녀는 문득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했던 따뜻했던 아침 식탁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중심에 위치한 최부자의 본체 기와집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아침상을 받고는 히히덕거리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그리고 각종 산해진 미가 상위에 가득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로지 돈과 땅에 대한 탐욕스러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보게 저 아래쪽 노는 자네가 맞게 대신 수확대 쌀 10가마니는 내 몫일세. 무슨 소리인가? 그 노는 원래 내 몫이었네. 형님이 욕심이 과하시군. 그들은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서로의 몫을 챙기느라 고성을 질렀고 정작 집안일을 돌봐야 할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구석으로 숨어들기에 바빴습니다. 연화는 덜 익어 설렁거리는 밥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연화가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나 앉으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아가씨, 아니 주인마님. 제가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는데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덕칠은 쉰 목소리로 연신 사죄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연화는 그런 덕칠을 부축하여 다시 눕히고는 밥숟가락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저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제 복이 없는 탓이지요.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저를 도울 것 아닙니까? 연화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덕칠은 눈물을 글썽이며 겨우 밥을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의 친척들이 재산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논밭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당장의 현금을 챙겨 기생집을 드나들거나 노름판을 벌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은 불안에 떨며 연화가 있는 초가집 앞을 서성거렸지만 지금의 연화에게는 그들을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며 거친 손등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연화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젠젠젠. 천하의 만석군 딸이 적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누군가 초가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놀라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본체에서 자신을 업어 키웠던 늙은 유모가 서 있었습니다. 유모는 주위를 두리번거하며 품속에서 따뜻한 떡과 반찬이 든 보따리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꼴이 뭡니까?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모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유모를 방 안으로 들이고 싶었지만 덕칠이 누워있는 좁은 방이라 마루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모가 가져온 음식 냄새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돌아가신 최 대감마님은 절대로 허투루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을 그분 밑에서 일했지만 그분의 속내는 귀신도 모를 만큼 깊었습니다. 유모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모, 그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인가? 유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가씨를 끔찍이 여기셨던 분입니다. 분명 그 덕칠이라는 늙은 머슴에게 뭔가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 늙은이를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절대 그를 내치지 마세요. 유모는 신신당부를 하고는 친척들의 눈을 피해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유모의 말을 되새기며 잠든 덕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검버섯이 피어난 피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 아무리 봐도 그저 병들고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단 말인가? 혹시 유모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연화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덕칠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덕칠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하며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연화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덕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유품,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공궁할 때 쓰려 했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연화는 은비녀를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비녀를 쥔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전당포 주인은 연화의 행색을 보고 헐값에 비녀를 후려치려 했습니다. 이런 총구석 물건을 누가 쳐준다고 가져왔소? 쌀 한 말 값이나 줄이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연화는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죽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함경도 최고의 쇠공장이 만든 수는 비녀입니다.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으면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린 주인은 결국 제값을 쳐주었고 연화는 그 돈으로 비싼 약재와 쌀 그리고 고기 한 근을 사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연화는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온 집안에 쌉싸름한 약 냄새가 퍼지자 덕칠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미는 약사발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가씨, 이 귀한 것을 어찌 저 같은 천한 놈에게 안 됩니다. 저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내다 버리십시오. 덕칠은 울먹이며
약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돈을 써서 약을 지어온 아가씨의 정성에 감복하면서도 죄송함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런 덕칠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세요. 아저씨가 살아야 저도 삽니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알 때까지는 죽을 권리도 없으십니다. 연화의 강경한 태도에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약을 먹고 난 덕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연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들고 흐릿했던 노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깊은 전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덕칠은 다시 콜록거리며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평범한 머슴은 아니다.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덕칠은 조금씩 기운을 차려 마당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북서쪽에서 부는구나. 습기를 머금은 걸 보니 오늘 밤 큰 눈이 오겠어. 지붕 석가래가 약한데 큰일이군. 연화는 그의 혼잣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뒷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지붕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장독대 뚜껑 위에 돌을 얹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덕칠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돕고 싶었지만 아직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고대로 엄청난 폭설과 함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의 많은 집 지붕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지는 난리가 났지만 연화가 미리 손을 써둔 초가집은 끄떡없이 버텨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치우러 나온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체 기와집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간밤의 강풍에 본체 헛간의 등불이 넘어져 불이 났고 술에 취해 자던 친척들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곡식 창고 하나를 통째로 태워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덕칠의 혼잣말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화는 덕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밥을 먹다가도 툭툭 이상한 말을 던졌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할 게야. 개울가밭에는 물기를 미리 파두는 게 좋지. 뒷산 너머 옹달샘 쪽에 멧돼지가 내려올 길목이 있어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연화는 그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봄 가뭄에 밭작물이 말라 죽어 울상을 지을 때 연화가 일군 작은 텃밭만이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에게 어찌 알고 미리 물기를 섰느냐며 신기해했고 연화는 그저 조상님 꿈을 꿨다며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덕칠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본체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창고가 불탄 것도 모자라 친척들끼리 서로 재산을 빼돌리다 들켜 멱살잡이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소작인들은 가혹한 소작료에 반발하여 농사를 거부했고 집안의 가축들은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 모은 재산이 1년도 안 되어 거덜나게 생겼구먼. 주르, 역시 임자는 따로 있는 법이야. 친척들은 돈이 떨어지자 다시 연화가 사는 초가집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 부자가 숨겨둔 금괴가 이 초가집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덕칠이 마당에서 새끼를 꼬고 있는데 본체에서 쫓겨난 옛 하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덕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덕칠 영감이 아직 살아있었소? 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하인은 반가워하며 다가왔지만 덕칠은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며 기침만 해댔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덕칠의 손을 잡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자네는 알지 않는가? 대감마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네를 불러 한참 동안 이야기하신 것을 내가 봤네. 분명 뭔가 중요한 것을 맡기셨지. 지금 본체 놈들이 자네를 찾고 있어. 조심하게. 하인의 말에 연화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와 덕칠이 임종 전날 밤에 만났었다니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하인이 돌아간 뒤 덕칠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를 뵈었습니까? 덕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시치미를 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그 사람이 헛것을 본 게지요. 저 같은 천한 놈이 감히 안방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그때도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덕칠은 말을 돌리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연화는 그의 떨리는 눈동자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덕칠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곧 터져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최 부자 댁의 가세는 한겨울보다 더 춥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마지막 남은 재산인 논밭마저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었고 이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하는 덕칠이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붓을 쥐는 덕칠의 자세는 평생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던 까막눈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놀림은 유려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초가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함경도에 얼어붙었던 땅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산천을 뒤덮었던 눈이 녹아내리며 계곡물 소리가 요란해졌지만 최 부자의 본체 기와집은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집안의 기물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텅 빈 대청마루에는 먼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며 싸우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하인들은 밀린 세경을 받지 못해 하나둘씩 야반도주를 하여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마을 끝자락의 초가집은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연화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는 파릇파릇한 봄나물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고 무너졌던 담장도 어느새 단단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늙은 머슴덕칠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덕칠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밤새 토해내던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연화가 밭일을 할 때면 옆에서 거들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밭을 가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콩값이 폭등할 테니 콩을 심어야 합니다라거나 저쪽 장터의 쌀 시세가 심상치 않으니 미리 비축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장사꾼의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덕칠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의 말대로 하여 손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노인의 연륜이라 생각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체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사촌형이 도박 빚에 몰려 가문의 선산까지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덕칠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집신을 삼다 말고 벌떡 일어나 본체 쪽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조상의 뼈가 묻힌 땅까지 건드리려 하다니 갈 대까지 갔구나.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덕칠의 낯선 모습에 놀라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입니까? 덕칠은 연화의 물음에 황급히 표정을 풀고 다시 어수룩한 노인으로 돌아왔지만 쥐고 있던 집신이 찢어질 정도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촌형과 친척들이 우르르 초가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눈에는 탐욕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년아, 내 아비가 숨겨둔 금덩이가 이 집에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고작 이따위 오두막을 너한테 줄 리가 없어. 사촌형은 다짜고짜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와 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애써 가꿔놓은 텃밭이 순식간에 짓밟히고 장독대가 깨지며 된장과 간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연화가 울며 매달렸지만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들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장롱과 괴짝을 뒤엎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찢겨 나뒹굴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반다지마저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금덩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사촌형은 마루에 앉아있던 덕칠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최 부자 영감이 죽기 전까지 끼고 돌던 놈이니 내 놈이 꿀꺽한 거 아니냐. 그는 덕칠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덕칠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덕칠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병든 노인에게 무슨 짓입니까?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연화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척들은 덕칠을 발길질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덕칠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은 부위가 아플 법도 한데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일어설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칠은 피 묻은 입가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고개를 들어 사촌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병들고 늙은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사람을 부려온 대감 마님처럼 혹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처럼 위엄있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그 기이한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것인가? 덕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칠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똑바로 서서 친척들을 일갈했습니다. 자네들이 정령 사람이란 말인가? 형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반년 만에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뿐인 혈육을 핍박하고 조상의 땅까지 팔아먹으려 하다니. 덕칠이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자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의 주인을 형님이라 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촌 형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형님 타령이야. 하지만 덕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이었습니다. 잘 보게나. 이것이 바로 자네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 부자의 진짜 유언일세. 덕칠이 문서를 펼쳐 보이자 친척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말을 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네들의 탐욕을 이미 꿰뚫고 있었네. 그래서 알짜배기 재산과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서들은 모두 따로 빼돌려 두었지. 자네들에게 준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땅과 곧 무너질 기와집뿐이었어.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흥청망청 썼던 돈이 사실은 최 부자가 일부러 흘려놓은 미끼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 역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기침하며 알아눕던 덕칠 아저씨가 사실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뜻을 알고 있는 대리인이었다니. 그녀는 멍하니 덕칠의 등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었던 등은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왜소해 보이던 어깨는 태산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덕칠은 연화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야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주인어른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자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화에 대한 미안함과 충성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친척들이 다시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 늙은 놈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 저걸 빼서 그들은 이성을 잃고 덕칠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코웃음을 치며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초가집 뒤편 숲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가 생전에 은밀히 키워두었던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친척들을 제압하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친척들은 혼비백산하여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정식으로 가문 회의를 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처분을 내릴 테니 그리 알라. 친척들이 쫓겨나고 초가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화는 덕칠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겁니까? 덕칠은 연화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가씨, 최대감님은 아가씨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이 가문을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이 되길 원하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덕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려 하셨습니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똥파리 같은 친척들과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하는 효녀를 구분하여 진짜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덕칠은 지난 겨울 동안 연화가 보여준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해 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자신을 위해 겉옷을 벗어준 일,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팔아 약을 지어온 일, 묻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낸 일, 이 모든 것이 최 부자가 내건 시험이었고 연화는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품속에서 또 다른 장부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비망록이라고 적힌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최대감님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의 진짜 내역과 그것을 관리하는 비법, 그리고 사람을 쓰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씨가 물려받아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첫 장을 넘기자 사랑하는 내 딸 연화에게라는 아버지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비망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그런 연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지킬 것입니다. 아가씨는 그저 당당하게 최 부자의 딸로서 그 자리에서 계시면 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아래서 비망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돈 액수가 적힌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정 형편, 흉년에 대처하는 법, 상인들과 거래할 때 주의할 점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정수였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가 왜 덕칠을 자신에게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덕칠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신이자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단판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울보 연화가 아닌 함경도 만석군의 당당한 후계자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과 소작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친척들은 밤새 모의를 했는지 뻔뻔한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그 늙은 머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드러나 보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법적인 상속자라 믿고 있었고 덕칠과 연하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 겪은 공포가 아직 남아있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덕칠의 호의와 함께 연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초가집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덕칠이 미리 준비해둔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비단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은 영락없는 대가씨의 기품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덕칠은 연화의 뒤에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친척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보여주었던 위임장과 두꺼운 장부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덕칠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자 앞줄에 앉은 최 부자의 친척들은 소매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단 옷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 옷자락에는 술 얼룩과 기름때가 묻어 있어 그들의 타락한 생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맞은편에 선 연하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자태가 곧은 대나무처럼 꼿꼿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연하의 한 발 뒤에 서서 마치 호위 장군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장부와 낡은 문서 꾸러미가 오늘 이 자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장례를 정리하자 덕칠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병약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 대가를 지켜온 집사로서의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덕칠은 친척들을 향해 문서를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들으십시오. 지난 겨울 최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대한 덫이자 가문을 지킬 진정한 주인을 찾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힘이 있어 마당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친척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친척들이 차지했던 논밭과 기와집에 대한 문서를 하나씩 들어보이며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형님께서는 물려받은 논 3,000평을 도박 빚을 갚느라 헐값에 넘기셨고 오촌 당수께서는 과수원의 나무를 모두 베어 탑감으로 팔아치우셨습니다. 또한 육촌 동생께서는 소 50마리를 굶겨 죽이고 그 가죽만을 팔아 유흥비로 탕진하셨습니다. 덕칠의 입에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그리고 거래한 장사치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친척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소작인들은 우리 농사터전을 저들이 다 망쳐놨구나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조상님에 대한 불효입니다. 덕칠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 대감마님께서는 유언장에 단서 조항을 하나 숨겨두셨습니다. 만약 재산을 물려받은 친척들이 1년 안에 그 가치를 반으로 떨어뜨리거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경우 모든 상속권은 박탈되며 그 권한은 즉시 직계 혈육인 딸 연화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입니다. 친척들은 그런 조항은 본 적이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덕칠은 관하에서 공증받은 원본 유언장의 뒷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관인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촌장님, 이건 모략입니다. 저 늙은 머슴놈이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러나 촌장은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칠이는 자네들이 재산을 탕진할 때마다 나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증거를 남겨두었네. 자네들이 술판을 벌일 때 이 사람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단 말일세.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옳소. 도둑놈들을 몰아내라 라고 소리치며 친척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촌형은 분을 이기지 못해 덕칠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친척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초가집에서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그곳에서 저는 쌀 한 톨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뜻한 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따뜻한 기와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지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가문을 망치려 했습니다. 연화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믿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십시오.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지 마시고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연화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와 몽둥이를 들고 친척들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친척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던 비단 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가마와 짐꾸러미들은 마을 어귀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들의 탐욕은 봄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정화된 듯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연화와 덕칠을 애워싸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댁 아씨 만세, 덕칠 영감 만세. 소란이 가라앉은 후 연화와 덕칠은 본체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자 오랫동안 주인을 잃고 방치되었던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사랑채의 문짝은 떨어져 나갔으며 곳곳에 술병과 쓰레기가 널려 있어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아름다운 정원은 망가져 있었고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장독대는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연화의 곁에서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가씨, 아니 주인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기운을 불어 넣어야지요. 그의 말에 힘을 얻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소식을 들은 옛 하인들과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본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와 청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연화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자 집안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뽑혀나가고 깨진 기와장이 치워졌습니다. 대청마루는 콩기름을 먹인 걸레로 닦아내자 다시 반질반질한 윤기를 되찾았고 찢어진 창호지는 새하얀 종이로 교체되어 햇살을 머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안악들이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냉기만 감돌던 아궁이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리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집안 전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잃어버린 질서와 명예를 회복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청소가 한창일 무렵 덕칠은 연화를 안방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친척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덕칠이 벽장에 특정 문양을 누르자 바닥이 스르르 열리며 작은 지하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금괴가 산처럼 쌓여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묵은 콩과 벽시 그리고 수십 권의 낡은 서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덕칠이 설명했습니다. 친척놈들은 이것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가문을 지키는 진짜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덕칠은 벽시 한 줌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묵은 흉년에도 싹을 틔우는 귀한 종자입니다. 그리고 저 서책들은 대감마님께서 평생을 통해 얻은 농사법과 치부책이지요. 금괴는 쓰면 사라지지만 이 종자와 지혜는 대대로 물려주며 천석, 만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연화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가져간 것은 껍데기뿐인 땅이었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그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과 지혜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뺏길 뻔했던 소와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고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술을 따르며 인사를 건네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함경도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란스러웠던 잔치도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 기와 지붕 위로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연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덕칠의 물음에 연화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마치 긴 악몽을 꾸고 난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 꿈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어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겨울의 고생으로 생긴 그늘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성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대감마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주인이 되면 그때는 저를 놓아달라고 하셨지요. 이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덕칠의 말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야말로 제가 아저씨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덕칠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연화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농담입니다.
갈데없는 늙은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저 이제는 아가씨가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와집 안방에는 다시 따뜻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연화는 비단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안락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이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집이라는 자부심과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부엌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장작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지나간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최 부자 댁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물러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쳐놓은 논밭을 다시 복구해야 했고 흩어진 소작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지혜가 담긴 비망록과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 덕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겨울 춥고 배고픈 초가집에서 스스로 불을 지피며 키워낸 강인한 생명력이 그녀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난생 처음으로 꿀맛 같은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고요한 밤, 달빛만이 연화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차가운 함경도의 밤 공기를 밀어내고 내일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선 연화가 어떻게 가문을 번창시키고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 따뜻한 결말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쫓겨나고 소란스러웠던 봄이 지나자 함경도 깊은 골짜기 최 부자의 집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연화와 덕칠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집안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비단 치마를 끌며 아랫목에 앉아있는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마당에 자풀을 뽑았으며 깨진 장독대를 치우고 창고를 정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아가씨가 흉내나 내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콜록거리던 기침 소리 대신 우렁찬 호령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가 생전에 남긴 비망록을 바탕으로 흩어졌던 소작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남기신 뜻은 단순히 소작료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배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칠의 진심 어린 설득에 등을 돌렸던 소작인들도 하나둘씩 돌아와 다시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덕칠이 병든 척하며 숨겨두었던 최 부자의 진짜 종자들을 나눠받고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연화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비망록에 적힌 대로 가뭄이 들 것을 대비해 미리 저수지를 정비해둔 덕분에 인근 마을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때 최 부자의 논만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길을 터주어 함께 가뭄을 이겨내도록 도왔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우리만 살겠다고 물길을 막으면 결국 모두가 죽습니다. 연화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만석군의 딸이로구나.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한편 쫓겨난 친척들이
읍내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덕칠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들을 내쫓았다고 거짓 고발을 했지만 사또는 이미 최 부자의 공증된 유언장과 덕칠이 제출한 그들의 횡령 장부를 보고는 그들을 곤장으로 다스려 쫓아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화는 통쾌해하기보다는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에 향을 올리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가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황금 들판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함경도 일대에는 큰 흉년이 들었지만 연화가 이끄는 최부자의 땅에서만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덕칠이 보관해 두었던 묵은 콩과 개량된 벽시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수확하는 날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였고 일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수확한 맵쌀로 밥을 지어 아버지의 산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확이 끝난 후 연화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곡간을 열어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덕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많은 곡식을 다 나누어 주시면 우리 곡간이 비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곡간은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축이라고 아버지가 비망록에 쓰셨습니다. 덕칠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줄만 알았던 아가씨가 어느새 아버지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진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님께서도 효심 깊고 어진 연화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로운 여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비단을 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상패를 벽장에 넣어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검소한 옷차림으로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칭송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그런 연화를 그림자처럼 보필하며 그녀가 지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화와 덕칠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쌀밥과 쇠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 그리고 연화가 직접 담근 김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초가집에서 덜덜 떨며 먹던 설익은 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 한 톨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숟가락을 드는 손길에는 경건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덕칠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누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덕칠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금은 보아도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바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 안 계셨다면 저는 그 모진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고 친척들의 횡포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덕칠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머슴으로 살며 천대받았지만 말년에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집사로서 그리고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 부자가 의도했던 진정한 사람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창문을 열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무섭거나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담장과 따뜻한 온돌방, 그리고 든든한 사람들이 지키는 이 집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문득 지난 겨울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추위와 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련은 벌이 아니라 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회초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덕칠은 연화에게 다가와 털이 두툼한 배자를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감기 드시면 안 되니 어서 들어가 주무십시오.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을 치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고 힘찼습니다. 네, 아저씨도 편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 앉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꼭 안아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과 마을을 잘 지켜나갈게요. 그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함경도의 매서운 바람도 이제는 이 집의 온기를 뚫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훌륭한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 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검소와 나눔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덕칠은 연화의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천수를 누리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잠자듯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덕칠을 아버지의 산소 옆에 나란히 모시고 매년 제사 때마다 두 분을 함께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충직한 머슴과 지혜로운 주인의 묘라 부르며 오랫동안 칭송했습니다. 함경도 산골 마을에는 아직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 부자의 집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번창하여 굶주린 나그네가 찾아오면 언제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인심 좋은 집으로 남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사람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연화와 덕칠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귀에 서면 낡았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덕칠의 호탕한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연화의 다정한 속삭임 같기도 합니다. 긴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도 포근한 눈송이처럼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안고 오늘 밤은 부디 평안히 주무십시오.